네, 2022년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고 계시는 내빈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솔중학교 박순석 교장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은행중학교 이현주 교장 선생님 자리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성중학교 김현옥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영중학교 김종숙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초등학교 오향순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서초초등학교 소덕례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2부에서는 마을 협력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마을 협력 분야 전문가이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영 교수님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미래학연구원의 연구원, 또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마을교육 공동체란 무엇인가와 같은 교육 공동체 관련 저서와 논문도 다수 집필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을 교육으로 마을 발전까지라는 주제로 김용영 교수님의 강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굉장히 형식이 있는 이런 모임인지는 잘 몰랐어요. 30분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이 살짝 이게 긴장이 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아마 활동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의 어떤 입장에서 오시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교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역의 삶이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남의 교육입니다. 성남에 아까 선생님들 계셨었는데 성남의 특정 초등학교, 특정 중학교의 얘기가 아니라요. 성남 교육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이 성남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남에 있는 학교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겠죠? 성남에는 또 성남교육지원청이 있겠죠?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교가 열심히 하고 교육청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성남에 있는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열심히 한다고 성남교육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남의 지역사회든 지자체든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야지 성남의 교육이 좋아집니다. 성남에 있는 학교가 좋아지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성남의 교육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역과 학교는 떨어져 왔습니다. 그냥 성남에 있는 학교일 뿐이지 지역사회랑 학교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나? 그랬겠죠? 그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과 배움이 분리되는 일들이 꽤나 오랫동안 되어 왔었어요. 삶과 배움이 분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에서요. 3년 내내 윤리교과를 가르칠 거예요. 도덕.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3년 동안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시험을 봤어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만점.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정도. 그 아이가 정말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치고 꼭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윤리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만점을 맞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인지적 성숙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런 윤리교육을 왜 시킵니까? 3년 동안 윤리적이라고 도덕적이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윤리교육을 3년 동안 시켰다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삶과 배움이 분리돼서 그런 겁니다. 교육도 지역도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들의 성장이 본연의 성장 혹은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려드릴 줄 모르겠는데요.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싹 다 바뀝니다. 교육도 물론이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의 시대라고 하죠. 첫 번째, 저는 체제 전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에 살았어요.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효율, 경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경쟁 위주의 교육이 있어 왔고요. 또 학교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능력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죠. 능력주의는 지금 대한민국 20대 남자 현상, 이대남, 그들이 원하는 공정이잖아요. 능력주의는 공정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은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기회는 같이 갔대. 그 결과에 대한 분배 혹은 그러니까 공적 재화에 대한 분배는 능력대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하려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능력주의였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경쟁이라는 게 전제되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능력주의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주의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만연할까? 능력주의의 가장 지향, 그러니까는 뭘 하고자 능력주의가 이렇게 필요한 거지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도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왜요? 인격 도약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 됩니다. 왜요?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죠?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아지는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는 돈을 더 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행복해지잖아요. 능력주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살짝 비틀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장한 우리의 20대 남자, 여자,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주의는 이러한 경쟁을 치닫게 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선점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재화를 분배하는 것, 이런 원리를 강조를 하는 거죠. 마치 생물학과 같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꿔왔던 학문적 영역 중에 하나가요. 가장 영향을 미쳐왔던 학문적 영역 중에 하나가 생물학이랍니다. 생물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진화론은 뭡니까? 적자 생존이에요. 우열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혹은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뿌려주는 것, 내려주는 것. 이게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원리가 교육에도 적용이 돼요. 살아남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1년만 참아. 그건 대학 가서 해. 지금은 경쟁이야. 그런데 행복하진 않다고 하고. 이런 교육을 우리는 계속 강요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신자유주의나 능력주의 다음은 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에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했을 때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상생이라는 것, 공진화라는 것. 진화는 경쟁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물학적 접근이고 생태학적 접근은 경쟁도 있지만 그 안에 공진화도 있는 겁니다. 숲을 보세요. 숲은 저 안에 약육강식의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숲도 건강하게 생명성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번창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진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능력주의로 치달아서 이런 공진화에 대한 강조는 소홀했던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생태전환이에요. 아마 생태전환에 대한 강의가 내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생태전환은 환경교육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생태전환, 생태교육, 생태주의적 교육 하면은 대부분 환경교육, 자연교육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생태는 환경과 조금 다릅니다. 환경의 의미가 뭐죠? 환경? 환경은 주변의 것을 환경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중앙에서 바라본 거죠. 그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늘 사람이 있죠. 사람 중심의 환경입니다. 100번도로 아세요? 그게 이름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였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거는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외곽이에요. 여기 성남이죠. 성남에서 바라보면 그거 외곽이 아니죠. 언제부턴가 서울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중심과 주변부가 있고요. 주와 종이 있고요.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자연은 중간에 있는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마땅히 쓰임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자연이 회복력을 넘어선 쓰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생태전환은요, 자연교육이 아니라 중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인간 중심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민주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 대한 거예요. 변할 수 없죠. 하지만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만 주인인 건 아닌 것 같은데.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박애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이 본질,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휴머니즘에서는. 그런데 사람만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생각의 전환 혹은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냐? 그거는 생태는 사람 중심에서 다른, 그러니까 공생과 공진화, 어우러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생태 전환은 그래봐야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요즘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부각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대요. 지구라는 요 생태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 생태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예요. 둘 다 지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곧 멸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니들 큰일 나. 잘못하면 다 끝나. 요 메시지를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계속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싹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도 싹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은 경쟁 뚫고 나가. 그리고 그만한 보상을 네가 취해. 그래도 돼. 그런데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언제 할래? 지금 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말고 나 때는 안 되고 그렇게 50년을 달려왔어요. 저희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교육 얘기하는데 지금의 대입체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새벽 2시까지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좋은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경쟁에서 이겨.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겨? 그러면서 미래교육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바꿔야 됩니다. 전환이라는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전환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전환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바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걸 뭘로 의미를 지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 의미, 이유를 찾는 곳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뭘 취하려고 하는지, 나라는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는요,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의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에게 가상은 우리의 현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들의 가치, 의미를 가상에서도 찾아내요. 그 안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 말로는 아이템이라고, 우리한테는 고급 명품 가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이 있겠죠? 명품입니다. 그걸 사고 팔면서 만족을 느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형의 것인데?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지? 하겠지만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교육은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댈까?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환은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지나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전환이라는 의미에는요, 필요하다면 과거를 끊고 과거를 해체하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잘못됐나? 우리가 그동안 교육시킨 거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나? 이 반성부터 혹은 이 고찰부터 시작하는 게 전환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30분인데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교육도 많이 변했죠. 지금 성남은 서울이죠. 성남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오늘 이 공간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5층까지 다 가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공간이 어디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성장을 하죠. 이것이 그런데 학교 밖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사적 교육이었어요. 공교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죠. 가정교육이 공교육입니까? 지역교육이 공교육이에요? 그동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돌봄,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 후 이런 거는 공적 영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속도는, 그러니까 공교육화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화인데요. 탈중심적 연대. 아까 제가 처음에 성남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함께 하잖아요. 이제는 교육의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말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전에는 교육행정은 교육부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청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지자체도 같이 합니다. 중심성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려면 손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성남의 교육을 성남에 있는 학교들이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성남의 교육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연대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대는 앞으로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지역화라는 겁니다. 성남 교육은 성남 교육이 돼야 돼요. 성남 교육이 서울 교육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 고향은 충청남도 논산시인데요. 논산시 교육의 목표가 훌륭하고 건강한 서울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논산을 위한 교육이 돼야 돼요. 진주를 위한 교육이고 보은을 위한 교육이고 서천을 위한 교육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육은 늘 그런 것들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를 위한 교육, 성남을 위한 교육 하다 보면 국가를 위한 교육이 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남이 건강해지면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제가 생태계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또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태계는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거는 예외 없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요. 순환적 구조. 그게 경제 생태계든 문화 생태계든 지역 생태계든 교육 생태계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성남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성남에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성남의 시민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남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것. 이게 순환적 구조예요. 선순환이다 보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다 보니까는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컸어요. 그런데 성남의 시민성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혹은 성남에서 나가요. 그러면은 계속 나가는 구조죠. 순환적 구조가 아니에요. 생태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성남을 위한 교육,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우린 서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울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있는 곳을 떠나요. 물론 서울이야 서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진주, 논산, 서천, 속초 그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다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축하해 줍니다. 누구누구 서울대 입학. 시즌 되면 어느 고등학교나 걸려있는 프랜카드예요. 축하해 주죠. 근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축하해 줄 일입니까? 인재를 유출당한 건데 지역까지 나서서 축하를 해줘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축하해 줍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봤어요? 모든 게 다 잘하는 아이들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지역화된 교육이라는 건 최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는 아이들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남을 지켜나가고 성남을 발전시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루저라고 하고 부끄러워하죠?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더 훌륭한 시민성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서 네트워크이다. 전부 다 공동체를 전제로 한 얘기들이고요. 네트워크는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직은 산업시대 조직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거죠. 효율과 효과를 추구해요.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분업과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래요.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총합적인 역량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과로 구분된 지식을 가리켜요. 모든 게 다 교과로 쪼개져 있죠. 아이들도 반으로 나뉘고 학년으로 구분돼요. 혹시 얘들이 함께하면 무슨 큰일 납니까? 혹시 잘하는 애들이 시간적으로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다 손해를 보게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하나요? 의정부에서 몽실학교, 성남도 하면 몽실학교가 있죠? 1호 몽실학교. 거기에서 한 프로젝트 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같이 있습니다. 팀장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함께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은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그 아이들도 충분히 성장하고 시너지를 내요. 근데 우리는 다 구분하죠. 절단하고 분절시키고. 그래서 학교와 지역도 멀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 따로, 배움 따로가 자연스러워졌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요. 학교가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교과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반과 학년의 구분을 조금 낮춰서 아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돼서 배움 속에 삶이 있고요. 삶 속에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분적분은 어떻게 삶에 연결을 시키냐, 그 어려운 거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분적분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시험용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까지 미분적분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미분적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통이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마을이 뭐라고, 아니 학교에서 보면요. 학부모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까지 와서 뭘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힘들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과 학교의 연결이라는 건 야, 시시콜콜 뭐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주장하는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데 요구를 주장하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배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지겨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야, 공부도 배움도 즐거울 수 있어. 네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을하고 함께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버겁고 거칠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아이들의 배움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삶, 그러니까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배움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함께 키우는 거 맞고요. 이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남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놓기가 부끄럽거나 위험하거나 불안한 이런 곳이 있다면 그거를 배움터로 전환하는 것,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의 일환이고요. 그럼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가장 궁극적으로 그거는 시민을 키우는 거예요. 주민과 시민은 다릅니다. 주민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어요, 우리 동네에. 주민은 터졌구나 하고 마는 거고요. 시민은 이런 일이 생겼네? 한번 모여봅시다. 얘기해봅시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행동해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집니다. 이게 시민이에요. 주민에게 성남은 주소지예요.
시민에게 성남은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남은 민주주의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은 살고 있는 곳이죠. 저녁 때 잠만 자고 가는 곳인데 내가 꼭 신경 써야 됩니까? 쉬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성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주자가 있는 거고 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이 있는 거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시민을 양성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 책과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혹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끈끈한 사회적 자본으로 엮여 있고 함께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꽤 오랫동안 몰라왔었습니다. 성남은 작은 도시가 아니죠. 거대 도시죠. 성남에서 학교가 없어지리라는 걱정을 안 하세요. 하지만 전국에 있는 거의 60%의 학교는요. 통폐합 대상입니다. 작아서. 그래서 실제로 없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 동네에 있던 학교가 없어져요. 얼마나 황망하고 황폐한 얘기입니까? 학교가 없다는 거는 애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느 청장년이 학교가 없는 마을에 들어갑니까? 아이들 키울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그 지역에는 노인분들만 사신다는 거죠. 노인분들만 사는 지역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를 논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 없는 학교. 그러면 마을이 있는 학교는 뭐냐? 마을이 있다라는 건 마을의 주민이 학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학교의 배움이 공허하지 않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배움에 지역의 삶이 반영되고 지역의 삶에 아이들의 배움이 혹은 어른들의 성장과 배움이 함께하는 것 이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육 생태계인데 어쨌든 성남이 교육 생태계다 혹은 우리 학교를 교육 생태계로 만들다 이거는 구호가 돼서는 안 돼요. 요즘 생태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 번쯤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를 교육 생태계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지향과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어쨌든 생태계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자원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배움의 네트워크 안에서 아이들이 부대끼면서 성장을 해요. 배워요. 그리고 배움의 결과는 나도 커요. 경쟁을 했으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가 크고 성남 전체의 교육력이 강화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공진화라고 해요. 생태계 내에서는 진화도 있지만 반드시 공진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갖는 힘이 있어요. 낱개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학생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주민으로 보면은 이 동네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뭉쳤을 때 힘이 되는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바로 교육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정말 우리 학교를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성남을 교육 생태계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가 살아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남이 살아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학교에 가보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3학년 2반이야. 뭐가? 3학년 2반 들어가면은 달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아이들이 정말 끈끈하게 잘 뭉쳐 있어. 그 하나로서 힘이 돼. 이런 학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학급도 있죠. 어느 학급이나 들어가 보면은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어느 학급이나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늘 어느 특정한 반은 힘을 느껴요. 그거는 생태계예요. 생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를, 우리 학급을, 우리 학교를, 우리 지역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생태성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남 교육이 생태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야 되고요. 성남 교육은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가 전제돼야 되죠. 두 번째는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개인으로 여러분이 교육청이나 시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가 됐어요. 혹은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정책 제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민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책 제안이 되고 이제부터는 성남의 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자리가 사실은 그러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조금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지만 오늘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마을 교육으로 마을 발전까지라는 주제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학교나 학원에서만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고 또 학습하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서 마을의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 현장과 또 지역사회 등에서 힘쓰고 계시는 패널 세 분을 모시고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마을 협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릴 텐데요.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앞쪽의 의자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배윤희 장학사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유고등학교 교사이자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소장이신 우경윤 선생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남 녹색소비자연대 김경희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분들과 교수님 앞쪽에 모셔봤는데요. 계속해서 마을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협력과 관련해서 먼저 의견 제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장학사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원교육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배인희입니다. 오늘 사실 김영론 교수님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좋은 강의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더 깊이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고를 보고 질문을 미리 준비했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사실 사라졌고요. 인상 깊었던 지점이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함께 많은 교육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어디일까 이런 점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각자 교육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역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라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그 모든 고민들이 좀 사라졌고요. 우리 각자가 기관이나 여기 모여주신 모든 주체분들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신 교육을 위한 우리가 하나의 어벤져스 같은 팀이 아닐까 이런 좀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행 교육이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를 고민함에 있어서 이제는 너나 나 어떤 경계나 구분 없이 같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의 강점을 끌어낼 수 있게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다 보니 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 형식으로 지역 교육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은 성남이라는 대도심의 이런 큰 우리 지역은 대도심 지역이고 지역의 그 신도심 원도심의 어떤 여건의 격차나 학교마다의 교육적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과제들도 가볍지 않고요.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해마다 연 100억 가까이 되는 그 큰 예산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요구나 지역의 요구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수시로 학교 교육 과정에 그런 수요들을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교육 협력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방법적으로 좀 앞서서도 나왔던 어떤 우리의 역할이 좀 플랫폼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교수님께서 마무리에 저희 지역의 이렇게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성남형교육지원단 기관들이 좀 더 학생의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 좀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인지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경윤 선생님께 이 마을 협력과 관련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소장 우경윤이고요. 이후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근에 이제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는 모델을 찾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제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찾는 연구소인데요.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잘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드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7, 8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김용현 교수님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육이 저희는 성남에 있는 학교이고 용인과 이렇게 걸쳐 있어서 용인에 있는 뭐 시장님도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우리 교육이 다 서울로 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지역에 남는 아이들을 맞춰서 잘 좀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교육청이 못하니 뭐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여기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라는 거야.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전환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때 이제 말씀에서는 조직과 네트워크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조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필요해서 좀 더 고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후학교와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가 그런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이 힘이 붙이거든요. 이게 이제 단위 학교와 단위 연구소에서 지역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 많은 힘이 붙이는데 지금 이런 미래교육 포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끝나면 이렇게 흩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포럼이 좀 진행이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좀 뭐 선도적인 학교가 힘을 합쳐서 모델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다른
학교나 뭐 지역 사회가 와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델화 작업들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이제 뭐 학교는 분명히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지자체는 교육 영역이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할 거고요. 학교는 또는 지역은 야, 우리는 힘이 너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막 떠넘기면서 이 일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진이 안 되고 거꾸로 역진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가 저는 사실 뭐 말씀도 먼저 질문도 드렸는데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해결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한계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거 좀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진척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교육은 어쩜 백년지 대계라고 저희가 말을 해서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이루는 그 역사를 100년 동안 좀 쳐다봐야 되는데 요즘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계속 뭔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조금 비슷비슷하게들 계속 내놓고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30년 전에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엉뚱한 얘기가 딱 나와서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이 뭐야?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지구를 위한 어떤 일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정말 서울대 나온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의제 그 당시 성남의제 간사로 있었던 분이신데 여쭤봤더니 그게 요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패러다임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 또 의제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의제가 WSSD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의제 차원에서 1번이 제안한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왔는데 그건 또 뭘까 또 쳐다봤더니 그거는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사회는 사회,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발전을 지역과 함께 찾아가는 공유하는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같이 한번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성남형 교육이라는 또 머리를 탁 때리는 단어가 나왔어요. 와, 되게 앞서간다. 성남형 교육이 도대체 뭘까? 지금도 물음표거든요. 성남형 교육이 돈도 굉장히 많이 뭐 몇백억을 초창기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했는데 성남형 교육을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기를 이제 마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아침이 아니군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국수에 대한 게 나왔어요. 국수. 그런데 그 일본 사례인데 일본에 이제 우동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우동이 유명한데 우동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동 학교는 누구나 다 가서 일본에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우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배워서 한 클래스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건데 와 저거 너무 괜찮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을과 연계되려 그러면 마을 어르신들의 그 지혜로움을 저희는 좀 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는 프로그램들이 듣도 보지 못한 이런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할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우리 성남에서 있는 성남형 교육에 맞는 이런 전통들을 한번 찾고 그분들이 이어내려가는 돌아가시면 끝나잖아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놓는 것도 성남형 교육의 일환이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해, 그러면은 또 뭐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광주에서 떨어져 나온 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광주에 또 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부 지역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어떤 바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성남에만 국한되어 갖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남이 나온 뿌리를 찾아서 한번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우동학교처럼 간단하지만 지역의 그 어르신들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정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아이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자연스럽게 놀면서 이어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을에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세 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경희 선생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배윤희 저 장학사님하고 우경훈 선생님, 그다음에 김경희 선생님 세 분의 의견이 저는 비슷하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하셨었고 모델링에 대한 의견도 주셨었고 지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세 개에 대한 저의 그냥 좁은 의견을 드리자면요. 잘 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방문하다 보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그런 데는 심란해요.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 심란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회자되거나 아니면 부수한 바람직한 사례로 소개되지 않는 평범한 많은 곳을 가보면요. 조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어떤 잘 되고 있는 곳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지원청이 아까 100억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남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자생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스스로 아까 선생님 의식의 전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가 찾아내고 찾아가면 그거는 의미가 배가가 됩니다. 어제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있었어요. 한 200여 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실천하는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만들어 나가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다 보면 조용하고 사업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생성을 키워주고 그들이 의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소진하면은 금방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서 자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안 합니다. 혁신 안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학교, 어떤 지역은 3년 전으로 돌아가요. 제로로, 0으로. 근데 어떤 학교는요, 어떤 지역은 그거 없어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생성을 키워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자생성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혹시 이 마을 협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을 했는데 또 말을 하려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학생 대표로 왔으니까 말하고 가는 게 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입시 전선에 놓여 있는 고3이고 또 친구들이 경쟁을 하고 저도 당연히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내면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또 다른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지속 가능한 거랑은 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걸 가장 위협하는 건 본인의 성공을 그냥 본인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뭐 검찰총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롤스라는 사상가가 말하기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부정의한 게 아니지만 그 재능으로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은 부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럼 나는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검찰총장이 되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바꿔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교수님 팬이라서 이 책도 사가지고 사인도 받았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애들이 연예인 팬 사인회에 왜 가는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자신의 성공만을 욕망하고 또 이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먼저 좀 없어져야지만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좀 이런 마음을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질문인데 답변이 똑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노력이 의미 없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에는 저 경쟁도 있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게 공생과 공진화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학생이 놓여 있는 상황도 학교 상황도 경쟁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느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반이 갖고 있는 힘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이인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만큼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끄럽고 지금은 조금 허망한 얘기, 지금 내 앞이 급급한데 정의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그게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존 롤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자연적 운이 있고 사회적 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화시키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건데 예를 들면 잘 났어요. 수학적으로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너무 잘 태어났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거는 자연적 운이에요. 사회적 운은 하필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받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구석기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거기서는 잡아먹히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몸은 비실비실해. 거기는 달려가서 짐승을 수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니까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회적 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운과 개인적 운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도전과 인식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런 기회를 어찌 보면 학교 교육에서 물론 중요한데요. 실천을, 정의감을 가지고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삶의 현장이 학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학교 역할의 문제입니다. 학교가 못하니까 지역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 역할들을 지역사회가 그동안 너무 방기하거나 옆으로 제껴놓은 상태였다면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남이라는 곳은 예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남이라는 곳에는요.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3, 4번 모여서 담배를 태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만은 해결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걔들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그건 지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가정의 여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ADHD예요. 그래서 학교 와서 폭력적이에요.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따져내고요. 또 함께 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안에 우리 학생이 질문했듯이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회를 밝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좀 더 겸연적지만 그래도 도드라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요. 사회 정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젊음의 강점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기 위한 아래서 깨어나오는 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학생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저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런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그런 욕망을 자꾸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미래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학교라는 학교라는 공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구성원들의, 특히 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 정의라는 개념이 성립하고 그리고 정의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사도 안 되고 학교 문화도 그런 게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으면 그 아이는 무력함을 가지는 거고 학교는 그냥 버티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과거에도 그래 왔어. 이거는 과거의 교육이고요. 미래 교육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성원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부터 이 정의감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구성원들의 고통에 정말 민감하게 대응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질문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을 중학교 때부터 봐왔거든요. 저는 이제 성남은 교육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남은 교육을 같이 만들어 왔고, 성남은 교육이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다 돼갈 도록 거기 안에서 학부모 지원단으로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계속 있다가 올해는 모든 것을 놓고 이제 그냥 일반 학부모 단체, 교육 단체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학부모 대표로 참여했다고 하면 저하고 차막 대표님 2명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한 건 성남행 교육이 10년 가까이를 왔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는 다양한 포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김영현 교수님 저도 팬이고 책 들고 보고 아유 나 못했는데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이 여기 성남시에서 주최를 하고 성남교육지원단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하죠. 거기에 성남에 있는 학생회나 학생회 관련한 주관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지역 조직들이 그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리에 포럼의 발제자로 참여도 많이 했고요. 성남형 교육이 왜 필요한지 처음부터 아까 이제 먼저 지역 교육의 격차를 이야기할 때 본시가지의 학부모들을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 칼리지로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게 본시가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러나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의 반대로 모든 학교들의 똑같은 교육이 나눠지는 이 체계로 갔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나눠져서 갔죠. 마을의 협력,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성남시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의 대표로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90여 개 단체가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단체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마을에다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무엇인지, 너희가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짜 진지한 공론장과 포럼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한 10년이 다가올도록. 사실 아까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되게 답답함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3년 동안 반려됐던 이 사업을 1년에 100억이 넘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1000억이 넘도록 지원을 해가면서 하려는 게 바로 이것이었을까? 그냥 우리가 하던 프로그램들을 더 지원하고 아이들이 좀 여유 있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였을까?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맞게 만일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장해야 된다면 또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시의원도 일부 시의원들만 온 거잖아요. 다양한 정당의 시의원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성남시 관계자 왔습니까? 성남시 관계자는 안 왔잖아요. 출연 기관인 우리 교육지원단이나 여기 청소년재단만 왔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단위가 조금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함께 논의하고 학부모도 논의하고 학생들도 논의하는 단위들이 진짜 진실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역의 교육력이라고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성남시에서 성남용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주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덧붙이는 거는 제가 뭐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혹시 제안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성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 다음에 성남 광주에서 또 동떨어져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 곳 해서 어쨌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성남이라는 하나의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형 교육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마을과 연계된 마을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그걸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냥 없는 얘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정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조사 사업을 또 통해 가지고 마을 단위마다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얽혀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투어도 좀 하고 뭐 이러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한 말씀 덧붙이시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시간이 될까요? 네,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정초등학교에 있는 교감으로 있는 박용선입니다. 지금 이제 마을 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경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입장들이 다 있는데 학교 쪽의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의 이러한 컨텐츠를 학교 속으로 끌어오는 게 사실은 엄청난 위험 부담들을 안고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라면 안정적인 문제라든가 내용적인 문제라든가 지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다른 지역에 보면 이 성남형 교육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벌써 성남형 이게 진행된 게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보면 성남의 그 마을 공동체들 이런 조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속의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서 그 마을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라든가 환경을 잘 가꾸어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녹색지대가 없잖아요. 이런 녹색지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부방, 놀이방, 상담소, 여성의 전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시민단체들 또는 어떤 기관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골라내서 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찾아내기도 힘들고 애들 가르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은 오후에 2-3시간 남아서 이러한 이제 교육 과정을 또 다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찾아내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성남 지역이 잘 된 게 뭐냐면 청소년 수련원들이 곳곳에 지역별로 구청별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지역에 보다 컨텐츠 내용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단체들 속에서 그 마을에 있는 이러한 인력들을 조금 선별을 하고 또 검증을 해야 되죠. 뭐 이제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신원조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좀 마을에 방금 얘기했던 그 어르신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뭐 전문성을 가지신 분, 마을의 전통의 역사를 뭔가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컨텐츠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쉽게 좀 찾아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학교와 연결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을 단체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는데 시청이나 이런 단체에서 좀 로드맵을 조금 만들어서 학교에 좀 배포해주면 우리 학교에 주변에 이런 단체들이 있네, 또 이런 조합들이 있네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교과와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 인적 또는 컨텐츠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마을과 충분히 마을의 내용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삶과 알미 공동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이런 열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좀 학교와 마을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의 인력이 그 지역을 또 발전시키는 그러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마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구성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한 주제 중에 가장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포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포럼을 계기로 온 마을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 또 돌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 협력에 대한 전문가분의 강의를 들어봤고요. 또 현재 성남의 교육과 지역 생태계를 위해 발로 뛰고 계신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한 같이 움직이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학습 격차 해소와 마을 협력에 대한 강의 듣고 다양한 의견도 나눠봤습니다. 이 미래의 교육이라는 단어 아마 언론이나 학교, 지자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지 아직은 좀 고민을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성남시가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발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고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성남시만의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포럼은 오늘의 끝이 아니라 7월 21일 목요일에도 생태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준비해 뒀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성원처럼 앞으로도 성남형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아직 방명록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요, 나가시는 길에 꼭 방명록 작성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까지 꼭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 1일차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또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들과 또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